저희가 오늘 그 아카데미 저 개강식을 하는 바람에 됐어요? 너무 들어가지 않고 네, 됐어요. 조금만. 됐구만. 그래서 이제 낮에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와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제가 저는 강연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행동하는 시청자인데 또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강연 잠깐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에 대한 적폐현상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부족하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아무래도 구제해 주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한 할머니가 자살했습니다. 지금 자살인지 그 아들이 죽였는지 살해했는지 이건 아직 경찰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사건에 접하게 된 거냐면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이 며칠간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 안 받아. 아들도 안 받고 어머니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부산 강서구 112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 집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가봐라. 출동을 해라. 그랬더니 결국 이제 답이 온 게 어머니는 죽었고 아들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친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왜 자살을 했냐면은 이 할머니가 자살한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게 경찰, 검찰, 법원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할머니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공항 카센터를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카센터를 경영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70이 넘어 쓰러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지 않습니까? 이제 몸이 옛날같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큰아들은 집을 나간 지 오래됐고 원래 그 카센터나 집은 큰아들이 다 만들어 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며느리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큰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당신 맘대로 하라고 지금 그 공항 카세트를 내팽개치고 나가버린 거야. 그거를 어머니가 대신 맡아서 그걸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재산을 좀 증식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70이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들이 막내죠. 거기서 막내. 5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막내예요. 막내 아들,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그 가운데 여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카센터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장이고 막내 아들이 거기서 일하는 기사를 해갖고 사람 관리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며느리는 격리 업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쓰러질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저한테 재산을 넘겨주세요. 이래갖고 어머니가 어차피 자식한테 넘겨줄 거니까 그리고 큰아들은 소식도 모르지. 소식도 모르는데 큰아들은 소식도 모르지. 그러니까 작은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어머니 요양원에 안 보내고 잘 모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 40억 카센터하고 주택하고 하고 40억어치의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예금이 적금 들은 게 있습니다. 증권 투자를 해갖고 그 증권을 갖다 빼가지고 보관해 놓은 돈이 약 10억 한 5천만 원 정도 은행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에 있는 10억 5천만 원도 그 어머니는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명의를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명의를 아들 앞으로 했어. 작은 아들 앞으로. 그래놓고 혹시나 몰라갖고 도장은 인감은 자기 도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명의가 그 아들 앞으로 돼 있으면 그 아들이 인감 분실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재발급 해줘야 했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순수하게 내 도장이 없으면 돈을 못 찾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갖고 자식한테 그렇게 만들어주고 집하고 카센터는 큰 형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거는 작은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큰 형이 돌아온 거야. 큰 형이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여기 와서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고 그 큰 형은 전남 곡성에서 또 크게 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를. 그런데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다 다 뿔뿔이 해놨던 가족들이 뿔뿔이 해놨던 큰 누나도 찾아오고 근데 이 막내 작은 아들한테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왜? 형의 재산인데 자기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형을 만나지 말고 형을 만나지 말아라. 누나도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어머니 얼굴을 안 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20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걸 안 만나겠습니까? 난 안 된다. 야 형제간에 화해 있게 지내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밤 11시 40분에 들어오는 어머니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어깨를 보여갖고 배를 쳐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7시간을 호수 상태 기절해가지고 이 사방 사진을 보면은 이런 데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가 멍드는 상처가. 그래서 병원 의사 소견서에도 이 사람은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소견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자기 뱃속으로 10달 동안 난 자식을 갖다가 자식에게 폭행을 당했으니까 창피해서 못 살게 된 거라. 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자기를 부양하겠다는 아들한테 재산 다 넘겨줬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가져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놈이 원래 그 폭행하기 전에 5억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어머니 자꾸 형을 만나고 누나를 만나려면 5억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됩니다. 한 달에 5억에다 생활비 200만 원을 준다면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리 친아들이지만 부모한테 내가 5억 줄 테니까 한 달에 생활비 200 줄 테니까 나가라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의 돈이기 때문에 그 5억을 토해낸다는 거고 거기에 이자에 200만 원씩 생활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뭘 했다 자식한테 한 게 없으면 어머니가 5억을 어머니한테 주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생활비 200만 원하고. 그게 진술조서에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폭행을 해갖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 분하고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경찰도 노인네가 술 먹고 쓰러진 것이다. 그게 다친 거다. 이렇게 해버리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법원도 가니까 예금이 그 아들이 어렸을 때 11살 때 그 남북민당이란 집을 산 거거든요. 그걸 주택을 공사를 했어요. 그 작은 아들. 그럼 11살 때 걔가 무슨 독벌을 해가지고 그 집을 마련했겠습니까? 판사가 그대로 그거를 제대로 판단했으면 이것은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2천만 원 받은 변호사도 그렇고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갖고 왜? 이분은 80이 넘은 노인네고 보잘것 없는데 그 아들은 막내 아들은 50대에다가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카센터 벌니까 주변에 인맥도 풍성하고 그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어머니가 자살을 할 마음으로 저희 단체에 찾아왔어요. 저희 단체에 찾아왔을 때는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에서 진정서를 넣고 탄원서를 넣고 판사 검사한테 던져버리니까 저들이 재판과 수사를 다시 제대로 함부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희망이 생기니까 절망해서 희망이 바뀌니까 갑자기 루즈도 칠하고 모양도 내고 훌륭하게 왔어요. 신기해 살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대법원에 저희가 이게 원래 1심에서 수사가 처음 한 거와 재판 1심에서 진 것들은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바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바뀌는 건 뭐냐면 거의 다 돈과 청탁입니다. 뇌물 주면은 돈 주면은 다 바뀌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양반이 이제 1, 2심, 2심에서 결국 이제 재판을 안 하고 수사도 보류하고 하는 것 같이 이제 단체가 껴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한 가지 이제 잘못된 건 뭐냐면은 단체가 껴가지고 이게 상대가 달라지니까 검찰, 법원이 달라지니까 이 양반이 이제 앞에 큰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수사 안 해? 막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사실 시민단체에서 그 눈치는 보지만 워낙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당신이 시민단체 믿고 그러는가 본데 당신 맘대로 해봐 이런 또 반대 심리가 있어요.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또 지고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때려서 폭행을 한 증거가 명확한데 그 검사가 판단하는 게 어떻게 판단하면 이 앞부분에 먹이 퍼렇게 들었는데 허벅지 그러니까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이 멍드는 거 이런데 어깨에 멍드는 거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기절을 했을 때 의식이 잃었을 때 의사가 꼬집어가지고 확인한다 이거예요. 깨움을 하고 여러분 이 앞에 먹이 들었는데 이 안쪽이 먹이 들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꼬집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세게 꼬집게 여기서 먹이 이렇게 납니까? 근데 그거는 허벅지 안쪽을 꼬집어서 이거는 의사의 행위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그 사건을 덮어버려서 대법원에 갔더니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딱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대법원에서 시위됐거든. 그걸 알리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7, 80%를 그냥 재판도 안 하고 팽개치는 게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억울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1심에서 100만 원을 들었다면 2심에 가면 150만 원입니다. 1.5배. 3심에 가면 1심에 2배, 200만 원을 재판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게 조그만 거나 100만 원, 200만 원이지 액수가 크게 되면 몇천만 원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기각을 받아서 제가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 집 대문에 아파트 대문에 딱 그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다는 그 통지서가 딱 붙어있는 게 그것도 안 뜯어보고 돌아가신 거야.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사건을 확인해보니까 이거 기각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하지 마세요. 돈 안 들이고 우리 단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자살합니다. 자살이 아니죠. 자살인지 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한 놈이 제가 볼 때는 죽인 것 같아요. 우울증 걸렸다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근데 경찰에서 안 밝혀준 거야 지금까지. 안 밝혀줘. 네가 친척이 아니고 같은 직계 존속이 아니면 안 된대. 아들이나 뭐 가족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사법부 양승태서부터 이 김명수 대법관 이 전체를 지금 19일날 대법원 앞에서 11시에 기자회견합니다. 너희들 한번 주고봐라. 이놈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지들이 그 명예와 존경을 다 받아가면서 재판까지 엉터리를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아니 검은 거를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이 검었다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걸 하얗다고 판단해놓고 밀어붙이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이렇게 하얀 색깔이라고 내가 볼 땐 이거 검어쳤습니까? 전부 다 검어쳐. 이걸 판사들은 하얗다고 딱 해놓고 그냥 대법원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당해갖고 저희 단체 회원 중에 몇 분은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두 번째 얘기를 제가 해놓고 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논상
사건입니다. 논산의 그 벌국면 검천이라는 사건인데 이것도 아버지가 자살하고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고 그 아들도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단체 와서 지금 조금 아까도 전화 왔듯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또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기가 강인한 자기 모습이 나와야 그걸 승소를 할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법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산골에서 산골에 마을 몇 개가 있는데 그 위에 갑자기 펜션업자가 이 마을은 70년 전부터 집이 젖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마을 위에 펜션업자가 6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고 펜션을 12동을 줬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만큼 되면 그거는 단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단지면은 6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게 또 마을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 주민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그게 어떤 그 토지 사용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펜션을 지은 땅이 그게 국유림이란 말입니다. 국유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개인 불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그 펜션을 지는 업자가 자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그 논산시에 피해당한 사람의 그 옆에 집 옆에 도로가 아니라 맹지 오솔길.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조그맣게 걸어 올라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도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부산에. 근데 하천이 범람을 해서 무너진다고 물이 범람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딱 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물꼬리인데 여기는 살짝 오솔길이거든요. 이게 요 오솔길이 집이야 이거 집. 근데 여기엔 이게 그냥 축대가 없었어요. 이걸 돌을 싸가지고 축대를 싸준 거야. 이게 원래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다 이제 여기는 쓸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걸 축대를 싸고 여기를 이렇게 넓혀주니까 여기를 참 넓혀주니까 이만큼 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 아닙니까? 둘이 여기에 돌을 싸가지고 여기를 시멘트 공구를 딱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야 시에서. 그런데 이게 맹지고 이 사람 땅이에요. 이게 아주 말도 못하니 이게 우리들 가정에도 안 일어나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 펜션업자는 이 위에서 펜션을 짓고 근데 이 도로가 여기는 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천이니까 이렇게 다리 이렇게 건너가야 돼. 여기다가 무리하게 공사 차량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 진입시키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펜스 친 거 있잖아요. 이게 벌어져 버렸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다 이 땅, 이게 바로 이 땅도 다 이 사람 땅입니다. 이 전체가 다 이 사람 땅이야. 근데 자기 땅에 이거를 이 펜션업자가 여기를 자갈을 깔아가지고 그냥 통행을 하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다 도랑을 팠어요. 야, 원래 있던 도로는 놔주고 나머지는 내가 농사 짓는 땅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도랑을 팠어. 그러니까 또 펜션업자가 여기다가 자갈 있잖아, 산자갈. 그거다 깔아갖고 다시 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펜션, 이 집주인이 여기다가 펜스를 3m 20을 쳤어요. 3m 정도 쳤어요. 펜스. 철망 펜스. 그 펜스를 친 이유는 뭐냐면 이 공사 차량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공사 차량 뒤에서 자꾸 흙하고 돌이 쏟아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철망 펜스를 3m를 친 거라. 자, 이 3m 치는 게 통행방이에요. 자, 이게 이 사람 땅이고 도로가 아니고 자기 땅이에요. 이 농지. 여기다 트랙터 세워놨는데 이것도 통행방이에요. 그래갖고 벌금 5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갖고 벌금을 검찰에서 부과시킨 거예요. 내 땅입니다. 자기 땅에다 세우는 거야. 자기 땅 안에다 자기 집 안에다 세우는 거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 보세요.
이 집은 7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살아온 집이에요. 자, 공사 차량이 여기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집 충로가 있지 않습니까? 처마 건물 이거를 밀어버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처마 끝을 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부서지잖아. 그렇죠. 처마 끝이 뭐, 통행할 수도 없는 데를 밀고 들어가니까 자, 이거 통행방입니다. 검찰에서 통행방이야. 이게 말이 되니까? 말안 돼. 이런 엉터리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벌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통행방해라고 해. 이걸 자기 충격끝이 부서지니까 여기다가 사다리를 놓고 수리하려면 사다리를 올라가서 사다리를 대놓고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다리를 세워놓는 것도 통행방해. 요게 입구가 이렇게 스푼인데 요게 저 돌멩이가 하나 옛날부터 큰 돌멩이가 요만한 게 있었어요. 이것도 통행방해. 지네 집 안에다가 도라무통 하나 세워놨더니 대형 폐기물 세워봐라. 통행방해. 아, 이게.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통행방해를 다 합쳐가지고 판사가 이 사람한테 4억 1200만 원을 이 펜션 업자한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을 파면은 470만 원을 받는답니다. 470만 원을 받는 땅에 4억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자살한 거 보고 충격받았고 신분인간에 지금 병원했어. 그리고 아들도 자살하려다가 저희 단체 찾아오고 누나가 내 동생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저희 단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펜션업자가 여기 있는 구구름 이 일대, 검천이 일대의 구구름이 80만 평이 됩니다. 그거를 어떤 놈들하고 짜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전부 여기가 다 펜션 단지야. 근데 요 집이 요 도로 이거 다리를 넓혀서 이걸 6m로 하고 여기 딱 이 집만 없애버리면 여가 무엇인가? 쉽게 화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집을 몰아내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집도 이제 팔라고 하니까 안 팔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사정은 원래 자기 불리한 쪽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만 없애버리면 거기는 아주 거라고 경치가 전경이 좋고 여기에 물을 흐르는 거 이것도 잘 이용하면 기가 막힌 이게 아주 청정 해역이에요. 와, 기가 막힌데요. 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 자살하고 어머니는 신문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딱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보니까 이거 엉망하네. 그러니까 논산시에 가갖고 대법하고 논산시 법원하고 검찰청 논산시청에서 대모를 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해갖고 그리고 논산시청 그 국장들 서열 뭐 3위 4위 쭉 오는데 거기서 야 이 도둑놈 사기꾼 새끼들아 니들이 이렇게 더럽히냐고 막 그래도 저는 말도 못해. 그러고 나서 저놈들이 우리 올라오고 나서 얼마 있어서 환경부 직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거야. 그래놓고 이 동네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저 펜션업자 불법이 아니다. 저희 건축사, 저희 불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거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해갖고 펜션을 지금 11채, 12채 지금 줬거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다향원하고 펜션이라는 말을 지네들이 홍보를 해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런데 제가 논산시에다가 야, 당신 뭐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거 못 봤어? 그랬더니 뭐냐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영업을 안 합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영업 하나 안 하는가 봐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왜? 논산시 자체가 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냐면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어떠한 생각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얼마큼 썩었냐면 제가 그래서 청와대하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논산시장하고 논산시장하고 그 펜션업자하고 고발 조치했어요.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로 내려와요. 이게 아주 얼마나 의례적으로 가냐면 이놈들 이거 아주 우리 대한민국 이거 국민권익위 하니까 국민은 충남청으로 갑니다. 충남청에서 다시 논산시로 와요. 자, 그럼 논산시 감사과에서 논산시장 뭐가 시라고 고발했는데 그거 조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신이 딱 오는데 뭐라 하면 불법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일을 뭐 누구는 어떤 걸 막으로 잘하고 누구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부패한 사회를 만든 비리 사회를 만든 놈들을 응징하는 데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저 화려해서라도 나가서 이게 바로 우리 노후를 만들고 우리 대책을 우리가 저 살아가는 대책을 만드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판검사 놈들이 써오냐면 지금 그 롯데가의 사유야, 롯데 며느리. 근데 지금 부장판사로 있어요. 고위공직자야. 근데 제 이름이 연자, 도자, 훈자입니다. 근데 동명이인이 또 있어. 똑같은 동명이인. 근데 재판은 이놈이 받습니다. 재판. 이놈이 소송에 걸렸어. 얘는 나는 53년생이고 얘는 56년생이야. 네? 그거만 달라. 재판을 이놈이 받았어. 근데 이놈이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주소를 내 앞에 하는 거야. 내 앞으로. 이거 얼마나 한다니까? 주소를 내 앞으로 했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소가 어떻게 되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라. 판사가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 동명이인 재판에 졌습니다. 이 동명이인이.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게 앉아갖고 집을 경매로 날려버렸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경매를 날려버렸어. 그래갖고 항의를 해도 지금까지도 항의해요. 십몇 년을 그 항의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걔는 그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우수 판사로다가 대한민국 5인 표창 받았는데 표창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현실. 나는 멀쩡해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병신 돼갖고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 타고 누가 부추겨주면 안 돼.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 이번에 45년 만에 처음 재판에 승소하신 분이 있어요. 145번을 재판을 해서. 여러분들 공소시효도 있고 재판에 뭐 소멸시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는 못하거든. 근데 결국은 43년 만에 재판에 승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87세예요. 재판을 안 하고 43년, 45년을 다 오겠어요. 이 판사, 검사들의 잘못된 판단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건 가족을 다 파괴하고 여러분들 소송에 한 10년 걸려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마누라 다 도망갑니다. 자식도 다 도망가. 근처 오기 싫어해.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자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줄 몰라요. 왜? 맨날 머릿속에 그게 박혀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 어저께 한 말은 조금이다. 저쪽 가면 또 하고 또 해. 그러니까 남들이 일단 한 두세 번 들으면 이거 정신병자구나.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고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도 떨어져 다 떨어져 이렇게 되고 자식 떨어져 결국은 노숙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대법원까지 다 지배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이 뭐냐? 그 10년, 20년씩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검찰 상대로 고소하니까 법률 지식이 지가 뭐 변호사 될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 볼 것도 아닌데 법률 지식만 잔뜩 가지게 된 거라. 그 법률 지식을 잔뜩 가지고 어떻게 써먹습니까? 새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면서 또 다른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법으로 걸려서 형무소 가고 또 그럼 처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누구라도 자꾸 이기고 싶지.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세주지. 그러니까 맨날 쫓아다니면서 술 사줘, 밥 사줘, 노래방 가고 엉덩이 만져도 가만히 있어?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고소해갖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라. 그러면 법원의 판사놈들은 양아치 같은 판단을 해놓고도 딱 하는 게 뭡니까? 웃죠. 왜? 민중은 개돼지. 민중은 개돼지.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재미로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0세를 살아갈 때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들은 전부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왜?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 750만 명의 노인네가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100만 명씩 쏟아나오면 지금 이 시대에 한 10년에서 15년만 지나가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부 노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벌어먹이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는 내가 70에 살았다 80에 살았다 세금 국가에서 내라는 거 다 내지 않습니까? 요즘 보세요. 벌금 조금만 안 내면 압류시키고 뜯어가고 옛날에는 제가 한 200만 원씩 1년에 200만 원씩 벌금을 내요. 과속으로. 주차법 위반하고 과속으로. 그 지금은 차를 안 끄고 다니니까 이제 뭐 그런 건 걱정 없는데 저는 광양제철소 뭐 협력업체를 했었거든요. 그다음 인천서 광양제철소까지 내려가면은 보통 빨리 다니면 3시간 반이면 가요. 그러니까 허건날 딱지 뜯는 거야. 1년이 2년 가도 차 팔을 때 내가 끝났거든. 지금은 인정머리가 얼마나 오는지 또 한 몇십만 원만 되면 벌써 은행 통장을 다 압류시켜버려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인정도 메말랐고 사람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고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듣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나한테 피부에 닿는 것이다. 이거 내 가족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아버지는 취급도 안 하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 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하는 일은 뭐 어디 가서 뭘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화합을 해가지고 진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올인을 하자. 대신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옛날같이 혁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기 70, 80대 갖고 공짜밥이랑 얻어먹으면서 아주 그냥 버러지같이 죽어가는 개같이 죽어가는 저 노인네들을 정신을 무장을 시켜갖고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우리가 올인을 시키자 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